해양생물 구조 작업은 수중정화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어업 쓰레기가 위험한 까닭은 플라스틱 오염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양생물이 그물에 걸리거나 통발에 갇혀서 죽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들은 바다를 떠돌며 해양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유령어구, 영어로는 고스트넷이라 불립니다. 해양수산부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그물과 통발에 의해 죽어가는 어류는 전체 어업량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령어업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다이버들이 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죽어가는 해양생물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포레버 블루 최우석 강사입니다. 제가 스쿠버 강사로 다이버 팀을 이끌고 수중정화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수중정화를 시작한 2020년에는 얕은 바다에서 수중 나이프와 채집망으로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나 낚시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수중정화를 하면 할수록 연한 바닷속에 버려진 그물과 통발, 밧줄 등의 어업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또 바닷속에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그냥 둔 채 출소해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쌓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이번에 수중정화 방법론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이 바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수중정화를 하고자 하시는 다른 다이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 영상은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서 어업 쓰레기를 수거하는 다이빙 활동을 주요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중정화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 쓰레기의 존재입니다. 수중정화를 하기 위해 적지 않은 수의 다이버들이 특정 포인트에 잠수를 했는데 쓰레기가 없다면 그건 수중정화 다이빙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물론 다이버들이 펀 다이빙을 하다가 우연히 버려진 그물을 발견하고 그걸 주울 수도 있지만 다이빙의 목적 자체를 수중정화로 규정하고 다이버들을 모아서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답사 다이빙을 통해 폐어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해양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기업의 후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답사를 하지 않고 입수했다가 맨몸으로 나오게 되면 후원금만 낭비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여름에 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기업이 감사하게도 수중정화 행사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날짜를 정하고 20여 명이 넘는 다이버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중정화 한 달 전에 답사를 통해서 버려진 통발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포인트를 발견하고 여기를 목표 지역으로 정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한 달 사이에 태풍이 동해를 지나가 버렸어요. 행사 바로 전주에 혹시나 해서 목표 포인트에 들어가 봤더니 앞불싸 폐어구들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부랴부랴 후원 기업과 다이버들에게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 후에 한 달 연기를 하고 완전히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 답사를 진행하고 그나마 성공적으로 수중정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해양 쓰레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수중정화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파도와 조류를 따라 해양 쓰레기가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오늘 특정 지점에 폐어구가 쌓여 있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왔을 때 같은 장소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전에 답사를 통해 특정 포인트에 쓰레기가 존재하는지, 특히 어느 지점이 많이 쌓여 있는지, 낱개로 나눠져 있어서 건져 올리기 쉬운지, 아니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절단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일에 다이버들을 배치하고 제한된 잠수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 구조 작업은 수중정화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 중 하나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어업 쓰레기가 위험한 까닭은 플라스틱 오염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양생물이 그물에 걸리거나 통발에 갇혀서 죽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실된 그물이나 통발들은 바다를 떠돌며 해양생물을 죽이기 때문에 유령어구, 영어로는 고스트넷이라 불립니다. 해양수산부 최근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그물과 통발에 의해 죽어가는 어류는 전체 어업량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유령어업은
바다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다이버들이 수중정화 활동을 하는 이유도 이렇게 죽어가는 해양 생물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동해에서 수중정화를 하다 보면 주로 통발에 갇혀 죽어가는 어류를 많이 목격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일단 통발에 해양 생물이 갇혀 있는 것을 보면 통발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통발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 밧줄이 다른 밧줄과 또 연결되어서 수면으로 향하고 있다면 아직 어민들이 사용하는 통발입니다. 법적으로 어민들의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통발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밧줄이 끊겨 있는 통발은 이미 쓰레기가 되어버린 수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약 거기 갇혀있는 동물이 있다면 수중 나이프를 이용해서 통발에 구멍을 뚫고 탈출시킵니다. 다이빙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로 빠르게 구멍을 뚫고 해양생물을 내보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효율적인 구조 작업을 위해서는 나이프 사용 경험도 많아야 하고 중성 무력 조절도 잘 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통발을 어디를 어떻게 잘라내야 빠른 시간 안에 해양생물을 구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해양 쓰레기 절단에 좋은 나이프를 사용하고 많이 잘라서 구조를 해봐야 합니다. 다만 갇혀있는 동안 해양생물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구멍을 조그맣게 자른 후에 해양생물을 그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가능하면 크게 통발 지름의 절반 이상을 잘라버리면 해양생물들이 더 쉽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 구조 후에는 폐어구를 인양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조각난 그물이나 통발이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경우 다이버들이 하나씩 들고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모아놓습니다. 보통 하강 라인이 있는 곳으로 모은 후에 부양백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인양을 하는데요. 그러나 수중정화를 하다 보면 건지기 좋은 낱개 통발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업 활동은 1년 365일 진행되고 어업 도구가 계속 유실되는 상황에서 민간 다이버들이 하는 수중정화는 아무리 자주 해도 한 달에 한 번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실된 낱개 통발이나 밧줄, 그물은 시간이 흐르면서 파도에 의해 서로 합쳐지고 엉켜져서 큰 뭉치를 이루게 되고 어초나 바위틈에 걸려서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런 폐어구 더미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수중 나이프와 절단기를 가지고 어초나 바위 틈에서 잘라서 빼내야 하고 인양하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야 합니다. 폐어구 절단 작업은 수중정화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물속에서는 힘을 쓰기 쉽지 않은 데다 밧줄을 나이프로 자르는 작업은 사실상 통나무를 절단하는 톱질과 유사한 활동입니다. 통발 철사들이 서로 엉킨 경우에는 절단기로 잘라내야 하는데 통발 철사는 마리 철사지 5mm 두께의 철근과 다름없습니다. 무게가 3kg에 달하는 24인치 크기의 절단기를 가지고 들어가 상당한 힘을 가해서 굵은 철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수중에서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공기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되죠. 한번 밧줄을 자르거나 통발 철사를 절단하면 거의 잔압을 10바, 20바씩 팍팍 쓰게 됩니다. 수중정화 다이빙을 할 때 더블 탱크나 스테이지 탱크를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공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공기 소모를 많이 하지 않는 다이버라도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금방 공기 고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수중정화를 위해서 폐어구를 절단하는 역할을 맡은 다이버들은 더블 탱크나 스테이지 탱크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수심이 20m보다 깊은 곳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수거할 경우 저희는 반드시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합니다. 폐어구를 모으고 절단 작업을 하다 보면 다이빙 타임이 금방 소모되는데 나이트록스 기체를 써서 무감압 한계 시간을 늘려주지 않으면 통발 더미를 절단하다 말고 상승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물과 통발을 모았거나 절단했으면 수면으로 인양을 합니다. 수심이 깊거나 쓰레기 양이 많으면 다이버들이 직접 가지고 상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양백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수면으로 띄우는데요. 부양백은 폐쇄식 또는 반폐쇄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폐쇄식은 드라이슈트 인플레이터 호스를 빼서 공기를 주입한 후에 다시 드라이슈트에 끼우는 방식이고, 반폐쇄식은 보조호흡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한 후에 수면으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어업 쓰레기 뭉치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밧줄을 미리 준비해서 밧줄로 그물, 통발 등을 서로 꼼꼼히 묶어주고 여기에 부양백을 연결해서 공기를 주입한 후 수면으로 띄웁니다. 다이버들은 안전하게 상승 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상승하고 안전 정지까지 마친 후에 출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부양백을 올렸다고 해서 수중 정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폐허구 뭉치가 클 경우에는 이걸 보트로 올리는 작업이 또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다이버들이 출수한 후에는 재빨리 장비를 벗고 보트가 부양백이 떠있는 위치에 도착하게 되면 일부는 배 위에서 끌어당기고 일부는 배 밑에서 밀어 올려서 안전하게 배에 실어야 합니다. 배에 실은 후에도 항구로 옮기기 위해 너무 심하게 엉켜있는 폐허구는 잘라줘야 합니다. 바닷속에 있을 때 많은 모래나 부유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실어 나르면 보트 바닥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다이브샵 대표님이 아무리 해양정화 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이버들이 작은 소라나 개 등은 빠짐없이 잘 골라내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고 보트 바닥을 씻는 것도 끝까지 도와드려야겠죠. 마지막으로 폐허구 인양 후에는 항구마다 지자체에서 또는 어촌계에서 지정한 폐허구 집합 장소가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폐허구 지정 장소까지 폐허구를 가져다 잘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폐허구 무게나 양을 측정해서 집계를 한 후에 가능하면 다이빙 단체나 해양환경단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고 경험한 수중정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버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한 상황에서 유령어구를 효율적으로 많이 건져내고 해양생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소개한 방법 외에도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양의 어업 쓰레기를 목격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다이버분들이 계시다면 위 방법론 중에 한두 개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양백과 수중 나이프만 갖추고 꼭 더블 탱크가 아니더라도 스테이지 탱크와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하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되는 폐허구를 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